어제 제가 올려주신 이 댓글을 봤어요. 다뤘던 사건과 너무 비슷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더라고요. 오늘 지금 들려드릴 이 사건 역시도요. 들으시면 충격받으실 거예요. 100% 실화이고요. 지금도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이는 1992년 중국 후베이성의 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평범한 분들이었지만 천이는 집안의 외동딸이었기에 자연스럽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죠. 나름 풍족하게 자란 천이는 착하고 말도 잘 들었으며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화목한 가족의 모습은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노력으로 우한의 한 명문 대학에 합격합니다. 이 순간 부모님의 기쁨 말해 뭐합니까? 천이 역시 다가올 대학 생활에 엄청 기대를 했죠. 대학에 입학한 후에 그녀는 열심히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주최하는 각종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이러니 교수들 눈에 안 띌 수가 없죠. 친구 사이도 성격이 좋아가지고 누구와도 잘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평화롭고 행복했던 대학 생활은 한 남자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와장창 무너져 내립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부리.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유학생이에요. 그에게 사랑은요, 여자들은 참 재미있는 장난감이야. 딱 이 정도였습니다. 이런 남자에게 천이가 빠지고 만 거예요. 처음에 부리는 천이한테 영어 회화 연습을 도와주겠다며 작업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진짜 이놈의 검은 속도 모르고 오히려 고마워하면서 아, 좋아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함께 공부하다 보니 이 남자 매력있어. 이때 부리가 천이 꼬시려고 얼마나 입에 바른 소리 해댔겠습니까? 천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부리는 곁에서 인내심 있게 천이에게 너무 다정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뿐만 아닌 부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천이에게 엄청 신경을 써줬어요. 작업을 친 거죠. 이에 점점 천이는 부리가 만들어낸 다정한 분위기에 깊이 빠져들었고 그렇게 둘은 연인 관계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천이가 부리와 사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의 주위 친구들은요 다 하나같이 좀 꺼려했어요. 너네 둘이 진짜 여러 가지로 안 어울리는데 어떻게 둘이 만나네? 아예 대놓고 둘이 헤어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대요. 하지만 이미 사랑에 빠진 그녀에게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오히려 헤어져라 하는 친구들을 이상하게 바라보면서 기분 나빠했겠죠. 이런 마음은 그녀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천이는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부모님은 항상 내 편이었으니까 나의 사랑에 응원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연애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부모님 평소와 다르게 부리와의 교제를 엄청 반대합니다. 왜 꼭 사귀어도 걔를 사겨? 엄마 아빠는 싫어. 네가 걔랑 헤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부모님의 반응, 그녀에겐 상처였어요. 어릴 때부터 착하고 이해심이 많았던 천이는 이번만큼은 인생의 반려자를 두고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부모님의 말을 듣는 척 했지만 아니요. 몰래 부리와의 연애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더 그녀 이 남자에게 빠져들어요. 처음에는 부리, 천이에게 신선한 호감을 느끼면서 그녀가 하는 말 다 다정하게 들어주고 순종적으로 천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잡은 물고기는 매력 없거든. 아주 내가 좋아 죽네 죽어. 이렇게 되니까 신선함이 사라져 이제 재미가 없어. 점점 천이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리의 짜증이 늘어감에 따라 연애 경험이 많이 없었던 천이는 매우 불안해졌습니다. 왜? 부리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할까봐. 난 얘 없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부분. 그녀 연애 경험이 많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녀는요, 부리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나? 그래서 날 이렇게 찬밥 취급하는 건가? 바람피나? 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이에 어떻게까지 가냐면 천이가 부리를 실험해 보기 위해 예를 들면 카카오톡 새 계정을 파요.
그리고 이쁜 여자 프로필 사진을 딱 해놓고 불이에게 카카오톡을 보냅니다. 이때 불이 그 여자에게 작업을 치는지 이 여자에게 넘어가는지 보려고 그렇게 속이고 대화를 시작하는데 웬걸 이 남자 자기 여자친구 없다고 거짓말을 하네? 와, 여기서 참을 수 있는 여자 몇이나 있을까요? 이런 행동을 한 천이도 잘못했지만 이런 거짓말을 한 불이도 욕 먹어야죠. 천이 그야말로 빡친 거예요. 내가 이런 더러운 취급 받으면서 더 못 사귀겠어. 모든 채팅 기록을 캡처해 불이에게 보내면서 헤어지자 얘기합니다. 그런데 웬걸 의외의 상황이 벌어져요. 불이가 천이한테 매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딱 티가 났어요. 불이가 거짓으로 연기하면서 매달리고 있다는 거. 하지만 사랑 물정을 몰랐던 천이는 또다시 마음이 약해져 불이 손바닥에서 또 놀아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마음을 약하게 먹은 것이 그녀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놨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미안해. 나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다신 너 아닌 다른 여자한테 눈 안 돌릴게. 진짜야. 불의의 행동에 실망해 헤어지려 했던 거지. 천이 아직도 그를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 웬걸 얼마 안 가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엄마야, 나 임신했네. 설마 임신했다고 헤어지자고 한 건 아니겠지? 정말 다행히도 이때 불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매우 기뻐하면서 아이 꼭 낳자고 얘기합니다. 왜냐? 자기 딴에 아이를 낳아버리면 이 여자가 뭐 어쩔 거예요. 애 때문이라도 내 곁에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뭔 짓을 해도 얘 때문에, 아기 때문에 붙어 있을 거 아니야. 이뿐만이 아닌 불이는요, 천이한테 온갖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가 아프리카 추장이야. 그러니까 아프리카 내에서는 알아주는 부자인 거지. 우리 집안이 좀 돈이 많아. 네가 나한테 시집 오잖아? 너 완전 부귀영화 누리면서 살 수 있을걸? 천이의 친구들 모두 다 속지 마라. 걔 그냥 유학생 특별 정책을 이용해서 중국에 유학 온 것 뿐이야. 집이 부유해가지고 지 돈으로 온 게 아니라고. 거짓말이야. 그 아이 낳으면 안 돼. 말렸어요. 하지만 니들이 우리 불이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우리 불이 그런 남자 아니거든. 니들이 뭘 알아. 귀에 안 들어와. 그렇게 사귀다가 뭐라고 꼬드긴 건지 불의의 세뇌에 넘어간 천이 그를 따라 아프리카로까지 가기로 결심합니다. 와, 이 결심을 부모님 허락하겠습니까? 당연히 난리 나죠. 이걸 누구보다 천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몰래 학교 자퇴 수속을 밟고요. 부모님 몰래 아프리카로 가버립니다. 안 돼. 이 비행기 안에서 천이는 너무 행복한 기대에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불이는 천이가 도망칠까봐 조급하게 그녀를 끌고 집으로 향했고 천이가 임신 중인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불이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부자라며. 돈 되게 많다며. 그런데 이게 뭐야? 눈앞에 펼쳐진 너무 허름하고 낡은 초가집 하나. 천이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당연히 불이의 아버지 추장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녀를 더 놀라게 한 건 이 여자들은 누구야? 불이 이미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 이렇게 얘기했죠. 이 여자들은 누구야? 아내가 2명이나 더 있는 겁니다. 이런 이 상황에 천이 얼마나 놀래요. 야, 너 이거 말이 다르잖아. 다 거짓말이었어? 자,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나 따라서 아프리카로 왔어요. 여긴 내 고향이거든. 내 나와바리거든. 내가 여기서 다 거짓말이었어 하면 네가 뭐 어쩔 건데. 천이가 불이한테 따져 묻자마자 인상을 팍 쓰면서 불이 천이의 핸드폰과 신분증, 여권까지 강제로 뺏어버립니다. 지금부터 너는 내 허락 없인 집에 못 돌아가. 와,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불이 지는 중국으로 돌아갔어요. 임신한 천이만 이렇게 그냥 아프리카에 버려두고 간 거예요. 이게 무슨 더러운 상황이야. 머나먼 이국 땅에서 의지할 곳도 없이 게다가 임신한 몸으로 천이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대요. 반대로 이 아프리카 집에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이 아내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기어들어온 천이가 좋게 보였겠습니까? 거기다 임신까지 했어. 정말 눈에 가시였겠죠. 그러니까 이 2 아내가 온갖 방식으로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불의도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그녀 아프리카에서 혼혈 여자아이까지 낳습니다. 지금부터가 비인간적인 삶의 시작이에요. 이 2 아내 강압적으로 그녀를 막 폭행하면서 몸 팔아 돈 벌어오라고. 당연히 무슨 소리냐 못한다 저항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폭행뿐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다 2003년 탈출의 기회가 찾아와요. 이때 아프리카에 와서 앙골라 지원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한 중국인 엔지니어가 천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이 엔지니어가 처음 본 장면이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고 있는데 저기 앞쪽에 3 여자가 막 뒤엉켜가지고 싸우고 있어. 가까이서 보니까 2명의 아프리카 여성이 1명의 아시아 소녀를 막 폭행당하던 그 소녀는요, 이 엔지니어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녀가 누구? 천이었던 거죠. 옆에가 실제 당시 사진이에요. 이때 엔지니어는요, 용기를 내서 천이를 구해줘요. 여기서 모든 걸 얘기했고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 엔지니어가 천이를 중국 대사관으로 데려갔고 그녀의 부모님과 연락이 닿게 됩니다. 천이의 부모님은요, 딸이 남자에게 속아 해외로 갔고 거기에 갇혀가지고 온갖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쩐지 그렇게 찾아도 없더라.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못 찾지. 고 천이의 부모님은 밤새 비행기를 타고 아프리카로 향했습니다. 대사관에서 드디어 이 가족 만나게 되는데 딸의 모습이 말도 아닌 거예요. 얼굴은 탱탱 부어있고 제대로 먹긴 한 거야? 왜 이렇게 말랐어? 이제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그녀를 이 아프리카에서 꺼내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천이의 신분증과 여권이 남편 부리한테 있잖아요. 부리와 천이가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천이가 아프리카 국적을 취득한 거예요. 천이와 부리 사이에 딸이 있었잖아요. 딸 때문에 혼인신고가 되면서 이 천이가 자연스럽게 아프리카 국적을 취득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관습적으로 허용되거나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여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아프리카 법상 이 어린 딸 아버지의 동의 없이는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 천이의 입장에서 아이가 놔지겠습니까? 이 아이만 여기 두고 가면 아이가 여기서 무슨 취급받으면서 어떻게 지내겠어요. 눈에 안 봐도 훤하잖아요. 이 아내 2명이 우리 딸을 가만히 두겠냐고. 이런 상황에서 비자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천이의 부모님 비자가 다 돼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부모님은요, 그녀에게 3천 위안을 주면서 다시 올 테니 기다리라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3천 위안 그녀에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왜? 받아오자마자 2 아내한테 다 뺏겼거든요. 무거운 마음으로 중국에 다시 돌아간 부모님. 아무리 고민해도 딸을 구해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비극적인 게 이 아버지가 너무 괴로우니까 한밤중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대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준비한 바로는 아직까지도 그녀 부모님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못 꺼내온 거예요. 아니 부리를 잡아가지고 족치면 안 되나?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구해오지 못한 거겠죠? 진짜 남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집안이 완전 아작이 난 거예요. 부리는 크게 뭐 처벌받고 하진 않았나 봐요. 그냥 천이를 데려오지 못했다 이 정도만 있고 제가 못 찾은 건지 이후 별다른 기사가 없더라고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여권 다시 발급받고 공항에 표 끊고 해가지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뭔가 그러지 못하는 못 데려올 만한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지. 솔직히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 내에서도 납치돼서 같은 우리나라 섬에 끌려가가지고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남들이 보면 같은 나라인데 왜 못 나와?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다 못 나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이런 것처럼 잘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내에서도 바로 꺼내올 수 없는 약간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천이가 맨 처음부터 불이에게 속지 않고 친구들, 가족들 말을 들었다면 사귄다 한들 겁도 없이 그를 따라 멀리 타국으로 가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적인 일들 안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런 말조차 모두 만약의 경우일 뿐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공감되는 댓글은 제가 꼭 상단에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 2006년 10월 20일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중국 헤이룽 장성의 한 여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곧바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딱 갔을 때 그때 바로 보인 상황은 한 남성이 객실 침대 위에 쓰러져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현장에는 핏자국이 난자해 있었으며 피해자 옆에는 피 묻은 낫이 덩그러니 던져져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 남성 자기 바로 옆에 떨어져 있는 이 낫에 맞아 사망한 거였어요. 피해 남성의 이름은 당시 38살이었던 장래희. 사건 발생 보름 전에 여관에 투숙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는 다음날 아침 퇴실 수속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퇴실이었던 거죠. 한창 여관 살인사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이때 경찰서에 또 다른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여관에서 1km 떨어진 곳에서 또 한 명의 택시 운전사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는 거예요. 여관의 상황과 똑같았습니다. 택시 안은 피로 난자해 있었고요. 놀랍게도 똑같이 택시기사 옆에 낫 한 자루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경찰은요, 순간 느낌이 왔어요. 아, 이거 연쇄살인 사건이구나. 바로 이 두 사건을 합쳐서 같이 조사 들어갑니다. 경찰은요, 시간이 촉박했어요. 지금 연쇄살인 사건으로 추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놈 빨리 안 잡으면 또 죽일 것 같아. 그래서 경찰은 주위 다른 경찰들에게도 이를 알려 경찰 인력을 더 투입시키고 교통경찰 부서에도 협조를 요청합니다. 또한 경찰견과 헬리콥터까지 동원, 전력을 다해 수색과 추적을 벌였어요. 그 결과 다행히도 13시간 만에 범인 검거에 성공합니다. 범인은 당시 44살이었던 림푸텐. 그는 다른 지역에서 막 이사온 외지 노동자였어요. 림푸텐은요, 딱 잡히자마자 내가 죽인 놈들? 죽일만 해서 죽인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피해자들과 범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림푸텐은 2006년 10월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헤이룽 장성에 이사 왔습니다. 현지의 한 농장에서 일을 했어요. 바로 이 농장에서 림푸텐 부부는 첫 번째 피해자인 장래희를 알게 됐습니다. 당시 장래희는 농업 기술자로 전국 각지의 농장을 자주 다녔어요. 그렇다 보니 아는 것도 많고 말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유머 감각도 좋아. 입만 열면 주위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그런 남자였어요. 당연히 장래희 사람들과의 관계도 매우 좋았죠. 쉬는 시간만 되면 장래희 주위로 사람들이 몰릴 정도. 하지만 딱 한 사람만은 그에게 조금 냉담했는데 바로 막 일하러 온 림푸텐의 아내 왕앤링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왕앤링은 다소 좀 지나칠 정도로 왕래희를 일부러 피하고 있었어요. 왜냐? 난 저런 사람 싫어하거든. 그냥 좀 불편해. 하지만 반대로 장래희 입장에서는 난 어딜 가나 인기쟁이고 날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여자는 나를 막 피하면서 싫어하는 듯 하니까 아, 이거 날 시험에 들게 하네. 이 여자에게 도전해보고 싶은? 사교성이 지나치게 강했던 장래희에게 왕앤링의 태도는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장래희는 왕앤링을 따로 찾아가 막 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의 이런 행동은요, 그녀에 대한 관심이 아닌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보여주고 싶었던, 자신의 소통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단순한 자기 성취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어요. 여튼 그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 다소 차가워 보였던 그녀, 며칠이 지나자 따뜻해지면서 이 둘 매우 친해집니다. 왕앤링도 장래희의 농담에 막 웃어요. 당시 림푸텐 부부는 농장 밖의 한 마을에 집을 빌려 살고 있었고, 장래희 역시 해당 마을의 한 여관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일이 끝난 후에 가는 방향이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장래희는 림푸텐 부부와 함께 약 1km 가까운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1km도 안 되는 이 길이 림푸텐에게는 가장 난처하고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어요. 왜냐? 셋이 나란히 걷죠? 그러면 앞서 그랬잖아요. 장래희 유머러스한 남자였다고. 그런데 림푸텐은 아니었거든요. 얌전하고 조용한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셋이 같이 걸으면 장래희랑 내 와이프랑 둘이 막 하하호호, 난 그냥 옆에서 점점점, 뭔가 내가 외톨이가 된 듯한? 모르는 사람이 보면 장래희랑 내 와이프가 부부야. 내가 그냥 무슨 모르는 제3자야. 외간 남자인 줄 알겠어. 그러니까 매번 퇴근에 같이 걸을 때마다 림푸텐 기분이 진짜 막말로 그냥 역 같은 거예요. 림푸텐은요, 필요 없는 말은 안 하는 유머? 아우, 안 하죠. 조용한 남자였어요. 당연히 이런 남자 옆에서 아내 왕앤링 시원하게 환하게 웃은 적 없었죠. 그런데 내 와이프가 이놈이랑 얘기하면서는 그렇게 잘 웃는다? 여러분, 이렇게 셋이 같이 길을 걷다가 장래희는 자기 집으로 가고 부부도 자기 집으로 가요. 그러면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진 림푸텐, 집에 가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짜증이 나니까 아내 왕앤링한테 스트레스 다 푸는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이유 없이 막 짜증내고 물건 집어 던지고 욕하고. 그러니까 왕앤링은 당황스럽죠. 그런데 사실 남편의 이런 행동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실 결혼한 이후로 남편의 이런 버릇 때문에 왕앤링은 거의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왕앤링과 림푸텐은 1990년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돼 결혼한 사이로 림푸텐이 왕앤링보다 6살 연상이었어요. 왕앤링은요, 소시적 젊었을 때 한 외모한 여자였습니다. 나름 마을에서 유명한 미인. 그런데 림푸텐은 아니었어요. 보시면 얼굴에 몽고 반점처럼 큰 점이 있는 못난이라고 불리던 남자. 그런데 성실하고 집도 뭐 나쁘지 않게 살아. 그래서 이 둘 연애를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 둘이 괜찮아서 연애한다는데 주위에서 더 난리야. 외모 차이가 너무 난다면서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쁜 꽃이 소우리에 꽂혔다. 좋은 배추를 돼지가 먹어버렸다. 등등등. 되게 좋지 않은 농담들이 이 두 사람 귀에 자주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이 두 사람 다 인정할 건 해야 되니까 이 여자가 진짜 이쁘긴 하거든. 이 남자가 좀 외모적으로는 부족하긴 하거든.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냥 생각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이게 결혼한 후에도 자꾸 들리니까 특히 림푸텐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냐? 누군가 왕앤링 칭찬만 해도 내 아내 칭찬을 하는 건데도 기분이 안 좋아. 불편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비꼬아서 나를 욕하는 건가?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였는지 림푸텐은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와 함께 마을을 떠나 타지로 일을 하러 갔고 여기저기 떠돌며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마을에서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신의 집안 형편도 세상에 나와보니 전혀 뭐 별것도 아니었어. 그리고 자기도 안단 말이에요. 내 아내가 이쁘다는 걸. 그러니 뭐가 생기겠습니까? 이미 열등감은 가득 차버렸어요. 이런 남자에게 의심병은 없었겠냐고요. 내 아내 이쁜데 다른 남자들이 봐도 이쁠 거 아니야. 이거 바람 피는 거 아니야?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만 마주쳐도
단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옆에 남편이 버젓이 있어도 남편이 내가 같이 있는데 내 아내가 딴 놈과 대화를 하네? 그래도 의심합니다. 저 둘이 나 몰래 지금 사귀고 있는 거 아니야? 눈빛으로 뭔가 둘이 이렇게 찌릿찌릿한 거 아니야? 실제 이 문제로 이 둘 많이 다퉈요. 앞서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들을 낳고 난 후에 이 부부 여기저기 떠돌며 생활했다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자기 나름 바람 못 피게 하려고 생각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끊임없이 사는 곳을 이동하는 것. 림프텐이 아내와 함께 한 곳에 머문 최장기간 2년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06년 10월 림프텐은 다시 한번 아내와 함께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해룽 장성의 해당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농장 일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곳에 머문 지 겨우 보름 남짓 됐을 때 비극은 바로 그때 일어났습니다. 아니, 남편이 집에만 오면 그렇게 짜증을 내고 물건 집어 던지고 이유 없이 그렇게 화를 내.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다가 알게 된 거예요. 이런 남편의 변화, 장래희와 관련이 있다는 걸. 하지만 왕앤링은 장래희? 뭐야, 그 남자보다 나는 내 남편이 그래도 더 중요해. 가정의 화목을 위해 그녀는 남편한테 자신을 대신해 농장에 이제 며칠 휴가를 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보, 나 며칠 일 쉴게. 오늘부터 안 나갈게. 그러니까 자기가 나 대신 사장님한테 휴가증 좀 내줘. 이런 아내의 행동, 림프텐은 좀 위로가 됐습니다. 여튼 이렇게 아내가 며칠 동안 일을 쉬게 되면서 퇴근했을 때 자연스럽게 림프텐과 장래희 두 남자가 같이 걸어가게 돼요. 그 과정에서 림프텐은 장래희에게 기분 좋은 말을 듣게 됩니다. 림프텐, 나 내일부터 일 안 나와요. 내일이면 이 지역 떠나거든요. 아우, 시원섭섭하네요. 와, 되게 거슬리는 놈이었는데 알아서 꺼져준다네. 와우, 최고. 림프텐 기분이 싹 좋아진 거예요. 장래희 소통 능력이 좋았습니다. 림프텐은 또 지금 기분이 좋아. 이때 두 남자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잘 나눕니다. 그러다가 장래희가 그냥 툭 물어본 거예요. 아, 형수님은 오늘 왜 농장에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림프텐이 아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렇게 거의 헤어질 길목에 다다랐을 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헤어질 때 나중에 밥 같이 먹어요. 그냥 예의상 하는 말. 반가웠어요. 다음에 같이 또 밥 먹어요. 림프텐이 이때 딱 이런 느낌으로 뭐 이제 이사도 가신다면서 오늘이 마지막인 건데 좀 아쉬우니까 우리 집에 가서 한잔 할래요? 그런데 웬걸 장래희 한잔 하재. 그렇게 두 남자가 림프텐 집으로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아니, 반대로 집에 있는 왕앤링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내 남편이 장래희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장래희와 술 마시겠다고 같이 집에 왔어. 이어 림프텐이 왕앤링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형제가 내일 떠난다네. 그래서 한잔하려고 같이 왔어. 우리 먹을 반찬 한 2-가지만 만들어줘. 얼마 지나지 않아 부추 요리가 상에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왕앤링은 이 두 형제의 술자리에 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따로 빠져 있었는데 장래희가 계속 오라고. 형수님도 여기 와서 같이 한잔해요. 빼고 빼다가 결론은 왕앤링까지 합석합니다. 몇 잔의 술이 더 들어가자 술자리의 주도권은 장래희와 왕앤링에게 넘어갑니다. 림프텐은 원래 말수가 적은 데다 이게 주도권이 저 두 사람이 되면서 기분이 또 잡쳤어. 어느 순간 그냥 꼽사리 마냥 조용히 그냥 혼자 술만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 아우, 형수님 저 가보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장래희가 집에 갑니다. 자,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빵 터진 림프텐. 아내한테 짜증을 말다툼이 벌어집니다. 이때 평소와 달랐던 점은요. 아내 왕앤링 역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술 기운에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러움과 불만이 다 터진 겁니다. 하지만 아내의 이런 불평은 림프텐에게 반성을 불러일으키긴커녕
오히려 남편이 오랫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열등감을 자극했습니다. 너 만난 지 보름도 안 된 저 새끼랑 나 비교하는 거지. 왜 저 새끼 보다가 나 보니까 내가 못나 보이냐? 너 퇴근할 때마다 그리고 술자리 할 때 방금도 너 계속 저 새끼랑 나 비교한 거 아니야? 그 순간 수년간 쌓여온 의심이 마치 사실로 드러난 듯 했고 그는 분노에 휩싸여 방 안에서 낫을 집어들고 왕앤링을 향해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이때 왕앤링은 남편이 낫을 들던 바로 그 순간 집 밖으로 뛰쳐 도망 나와요. 림프텐은 아내 죽이겠다고 바로 뒤쫓아 나오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때 림프텐 집안에서 혼자 술을 한 잔 더 따라 마셔요. 그러면서 감정이 더 고조됐죠. 1시간 정도 혼자 더 마셨을까요? 이 여자가 아직도 집에 안 들어오네. 당시는 10월이었습니다. 밤은 추웠고 부부는 이 마을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터였기 때문에 친한 이웃도 친척도 친구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내한테 막 화가 났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화가 조금씩 풀린 림프텐은 슬슬 아내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머릿속에 떠오른 한 가지 생각. 이 여자가 여기 아는 사람도 없을 건데 이 추운 저녁에 이 시간까지 혼자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와, 설마 장래희 이 새끼 찾아간 거 아니야? 둘이 지금 뒹굴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엄청난 분노를 느낀 거예요. 술까지 먹은 상태였으니 말 다 했죠. 내 인연놈들 다 죽여버려야겠어. 바로 낫 2개 집어들고 옆방으로 가서 자고 있던 16살 아들을 깨웁니다. 그때 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기세에 완전히 겁을 먹어서 아무것도 묻지 못한 채 낫 한 자루를 집어들고 순순히 아버지 뒤를 따라 장래희가 머무는 여관으로 갔어요. 그쵸. 아빠가 눈깔 돌아가지고 나 들고 막 따라오라고 하는데 애가 자다가 얼마나 놀래요. 이 아들 왈 자기가 여간방 하나의 문을 두드려 열고 들어가자 아버지가 곧바로 뒤에서 낫을 들고 튀어나오더니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마구 휘두르기 시작했다고. 그 순간 이 아들 16살이었어요. 너무 놀래고 겁에 질려 그 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뒤돌아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굳어가지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간방 안에서 문을 열어준 사람 장래희였죠. 장래희는 몇 시간 전 같이 술 먹었던 림프텐이 갑자기 낫을 들고 막 달라드니까 얼마나 놀래요. 바로 뒷걸음치면서 방 안쪽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림프텐의 욕설과 남자의 비명 소리로 가득했어요. 이후 림프텐은 범행에 사용한 낫을 버리고 아들과 함께 여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약 1km쯤 도망쳤을 때 림프텐은 택시 한 대를 세웠고 이 둘은 뒷좌석에 앉았어요. 그런데 이 둘이 딱 타자마자 갑자기 운전기사가 운행 안 한다고 다른 택시 타라고 그러면서 한 손으론 핸드폰을 꺼내들고 다른 한 손으론 운전석 쪽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때서야 림프텐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내 상태, 내 옷에 피가 묻어있고 내 옆에 아들 하얗게 질려있고 내 손엔 아직도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구나. 그 상태를 본 운전기사 갑자기 운행 안 한다면서 자기 핸드폰을 들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네. 뭐 하려고 하는 거겠습니까? 이놈 신고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운전기사가 안전벨트를 풀어 내리기 직전에 뒷좌석에 앉아있던 림프텐이 운전기사의 두 팔을 못 내리게 뒤로해서 잡아버립니다. 팔을 뒤로 이렇게 결박시키듯이 잡아버린 거죠. 그리고 아들 정신 차려. 네가 지금 들고 있는 낫 그걸로 이 새끼 목을 베버려 얼른. 와, 아들 16살이었어요. 이 상황 자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상황에서 아빠가 막 눈깔 돌아가지고 악지르면서 나 가지고 얼른 이 놈을 내려치라고 이 운전기사를. 그러니까 분위기에 압도된 아들이 낫을 집어들고 운전기사의 목을 내리친 겁니다. 와,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 후에 이 부자는 각자 흩어져 도망쳤고 림프텐의 아들은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몰라 결국 그들이 새들어 살던 단층 집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체포를 피하기 위해 왕앤링은 아들을 숨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이 부자와 왕앤링 모두 경찰에 연행됩니다. 몇 시간 전까지 함께 술을 먹었던 장래희 살해당했습니다. 택시기사는 또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아들을 왜 끌어들여요? 아들까지 왜 살인자 만들어? 왜 끔찍한 기억을 주냐고. 여기서 진짜 더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아들, 아버지 때문에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왕앤링 역시도 아들을 숨겨준 죄로 징역 3년 받았어요. 여기서 더 대박은 뭔지 아세요? 자기 때문에 2명이 죽고 지 아들 무기징역 나오고 아내까지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림프텐이 가장 후회하는 거? 아내까지 죽이지 못한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아내가 그날 밤 장래희한테 가지만 않았으면 그 새끼 죽을 일이 없었어요. 둘이 바람 났으니까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죽일만 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 와, 그렇다면 정말 당시 아내 장래희를 찾아갔을까요? 이 아내는요, 장래희와 아무 사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장래희한테 왜 갑니까? 아내 말, 집 밖에 아들 방 창문 바로 밑쪽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대요. 아들 방 창문 바로 밑에. 이걸 입증해줄 사람은 아들이요. 아들이 엄마를 봤거든요. 남편이 아들 깨워가지고 놔들고 나갈 때까지도 이 아내 아무것도 모르고 그대로 그곳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럼 또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생기죠. 그럼 아들은 왜 아빠한테 엄마 거기 있더라 이런 얘기를 안 했냐. 아들 말, 엄마를 본 게 아빠를 따라 낫을 들고 집을 나오면서였대요. 아빠라는 놈이 자고 있던 애를 깨운 거였잖아요. 그때는 엄마가 거기 있는지 몰랐고 무슨 상황인지도 몰랐고 눈가에 돌아 아빠가 놔들고 따라와라 라고 하니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아무 말도 없이 따라 나섰던 거예요. 그렇게 집을 나오면서 앉아있는 엄마를 봤던 거고요. 솔직히 여기서도 한번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아빠가 왜 이러는지도 애는 몰랐고 엄마가 이 사건에 관여가 돼 있는지도 몰랐고 아빠가 바로 웬 여관으로 가가지고 남자랑 막 그러니까 그 순간 엄마가 거기 앉아있더라 어쨌더라 그 말이 어떻게 나오겠으며 그 순간 엄마가 거기 있던 게 생각이나 났겠습니까? 지금 살해 현장을 봤는데 그리고 뭔가 분위기가 나를 깨워서 놔들고 가자라고 할 때도 아빠 눈빛하며 지금 누구 하나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나오면서 엄마를 봤어도 아빠를 보는 순간 그걸 잊어버렸던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상황들은 이 아들 자기가 사람까지 죽였습니다. 그 상황만 생각이 나지 엄마 봤었던 게 생각이 났겠냐고요. 이거를 경찰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나중에 애가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맞다 그때 엄마 거기 있었다. 내가 나오면서 봤었다. 와, 그러니까 한 남자의 열등감과 오해, 의심으로 인해서 장래희, 내 아내와 친해 보인다고. 아니 택시기사는 또 무슨 죄예요. 아들은 와 무기징역. 진짜 미친 아빠 때문에. 엄마 징역 3년. 사망한 이들은 가족이 없겠냐고요. 그 가족들은 또 무슨 죄예요. 한 미친놈 때문에 다 망가졌죠. 최악입니다. 이런 사건은 이게 전 세계 마지막 사건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신 일어나지 않았으면.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 쇼츠도 한 번씩 봐주세요. 모미지 쇼츠. 2007년 9월 12일 새벽 중국 허난성 푸지시촌에 살던 28살 샤텐지는 하루의 바쁜 일과를 마친 뒤 간만에 술 한잔을 기분 좋게 하고 홀로 집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샤텐진 감히 상상이나 했을까요? 내가 평화롭게 자고 있을 때 어둠 속의 한 그림자가 손에 몽둥이를 든 채 조용히 집 마당으로 해서 내 방 안방까지 기어들어올 줄. 모든 일은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몽둥이로 샤튼진의 머리를 미친듯이 가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다가 봉변을 당한 샤텐진,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게 되는데 이 의문의 남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샤텐진을 집에서 약 10여 미터 떨어진 옥수수 밭까지 끌고 가 거기서 밧줄을 꺼내 샤텐진의 목을 세게 졸랐습니다. 이어서 갑자기 이 남자 칼을 꺼내더니 샤텐진의 생식기를 통째로 그냥 싹둑 잘라버려요. 그리곤 그 잘라낸 생식기를 손에 딱 들고 재빨리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다음날 아침 샤텐진과 연락이 되지 않자 그의 가족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도 없는 것 같아. 샤텐진을 찾아 사방을 돌아다닌 끝에 가족들은 집 근처 옥수수 밭에서 샤텐진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맨 앞서 시신 상태에 말씀드렸죠. 소중이가 잘려나간. 이 참혹한 광경에 가족들은요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조사에 들어가는데 당시 샤텐진의 생식기는 사라진 상태로 그 소중이 위치에 큰 사각형 모양으로 잘라낸 절개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잘라낸 절개 자국이 비교적 정교하게 깔끔하게 잘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딱 사각형 모양으로. 이는 범인, 칼 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걸 한 번에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냈다. 이놈 초범이 아닐 수도 있다. 경찰은 초기 조사에서 이 사건 철저히 계획된 범죄다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생식기를 도려냈다? 시신을 훼손했다? 이거는 이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심한 증오? 이런 게 있다고도 보여져요. 즉 이번 사건 원한에 의한 살인사건 같다. 경찰은 인근 지역부터 해서 샅샅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타까운 게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구경꾼들이 엄청 몰려든 거예요. 그러면서 보존돼야 할 사건 현장이 전체적으로 엄청 훼손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경찰 중요한 흔적이나 물증 확보하지 못했어요. 경찰이 이 부분은 좀 정확히 차단시키고 관리했어야 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죠. 증거들이 많이 훼손되고 사라져 버렸으니 수사에 진전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다행히도 사건을 분석하던 한 노련한 경찰이 단서를 찾아냅니다. 약 한 8년 전인가? 1999년도에도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지 않았었나요? 보니까 1999년 6월 21일 밤 자오라는 남자가 집에서 잠을 자다가 누군가에게 기절당한 뒤에 생식기가 통째로 잘려나간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가 1999년도였어요. 형사수사 기술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버린 거예요. 이 사건을 한 경찰관이 기가 막히게 딱 떠올린 거죠. 두 사건 너무너무 비슷해. 두 사건 다 처음엔 피해자들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 기절시키고 그 다음에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 마지막에 똑같이 칼로 생식기까지 절단. 즉 이 두 사건 동일범의 소행인 것 같다. 경찰은 더욱 심도 있게 조사를 진행했고 세심하게 탐문 수사를 벌인 끝에 1998년 7월부터 사건 현장 근처 학교들 인근에서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상해 사건이 무려 11건이나 연이어 발생했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 11건의 상해 사건 중 1998년 9월 12일에 발생한 사건은 특히 참혹했는데 피해자가 고작 15살이었어요. 15살 우모라는 학생이 학교 도중에 갑자기 누군가에게 머리에 마대가 씌워져서 학교 밖으로 끌려간 겁니다. 이어 우모는 밧줄로 목이 세게 졸렸고 범인은 그에게 성폭행까지 저질렀습니다. 우모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범인은 칼로 우모의 생식기까지 모두 잘라내버렸어요. 미친놈인 거예요. 계속 이 짓을 하고 있어. 어떻게든 빨리 잡아야 돼. 경찰이 며칠 동안 이 사건들의 피해자들을 연이어 방문해 조사한 끝에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합니다. 상해로 끝난 살아남은 피해자들이 다 하는 소리가 당시에 너무 어두웠고 정신도 없었고 이놈이 얼굴을 끝까지 가리고 있어가지고 정확히 보지 못했다. 하지만 정확한 건 이 범인놈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항상 칼과 밧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경찰은 한 가지 세부사항에 주목했습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던 샤튼진 사건, 그리고 두 번째 8년 전에 일어났던 자오 사건, 모두 학교 근처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어요. 그 이후 11건의 상해 역시도 학교 근처였습니다. 우모도 하굣길에 납치당하듯이 당했죠. 그리고 보니까 범행 시기도 매년 6월에서 9월 사이야. 당시 수사 경찰들 짬밥이 어마어마했어요. 딱 감이 와. 이거 100% 다 한 놈이 저지른 거다. 그래서 경찰은 이 사건들을 모두 합쳐 수사합니다. 피해자들이 묘사한 용의자의 외모를 종합해보면 대략 33살에서 40살 사이, 키는 중간보다 약간 크고 체격에도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수사 대상을 이러한 중년 남성들로 좁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치 빠르신 분들 캐치하셨을 것 같은데, 여기서 충격적인 건 이 범인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 범행했는데 안 걸렸거든. 두 번 해도 안 걸렸거든. 그러니까 살판 나가지고 남자들 납치하고 소중히 잘라내고 그러고 다닌 거죠. 무려 10년 동안. 모든 범행 장소는 거의 다 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강남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된 이동 경로를 보고 경찰은 이 사람이 현지인이거나 이 마을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쩌면 이 마을들 중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죠. 강남 어딘가에 평범한 주민인 것 마냥. 그래서 경찰은 해당 지역에 있는 마을들 전체 탐문 수사 들어갑니다. 경찰들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기록을 뒤지고 정보를 확인하면서 무려 일주일 동안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일하면서 연령대가 맞는 남성들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2명의 용의자가 추려져요. 경찰이 사건의 세부사항을 더 면밀히 대조하는 과정에서 이 범행을 저지를 때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범인은 매번 범행을 저지를 때 자기 얼굴을 가리고 칼과 밧줄을 이용해 피해자를 제압한 뒤에 마지막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경찰은 범행 시기가 주로 6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밝혀냈죠. 그렇다면 왜 이 시기에 한 걸까요? 경찰이 추정하기론 이때가 되게 더울 때예요. 사람들이 더우니까 옷을 대체적으로 가볍게 입죠. 나시 하나 입는다든지 반바지 입고. 그러니까 범인 입장에서는 범행 저지르기 너무 좋아, 수월해. 그리고 제일 큰 게 지금 피해자들이 모두 남성이잖아요. 피해자들이 말하는 범인의 몽타주 역시도 남자로 추정이 되고요. 즉 이 범인 동성애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플러스로 지금 성기만 잘라갔어요. 이걸 왜 잘라가냐는 거죠. 왜 가져가냐 이 미친놈아.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이걸 모으는 게 자기 취미라던가 뭔가 변태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여기에 피해자들이 범인의 나이, 키, 체격 등 특징을 묘사한 내용을 종합한 결과 경찰은 곧바로 한웨이 싱과 양모 이 두 남자를 용의선상에 올립니다. 이 둘이요 서로 사귀던 사이였어요. 대신 과거형, 경찰이 조사할 때는 헤어진 상태. 하지만 양모는요 올해 겨우 20살을 갓 넘긴 나이였고, 경찰이 이전의 범행 수법과 범죄 특성을 바탕으로 그린 용의자 몽타주와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양모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럼 누가 남았죠? 자연스럽게 한웨이 싱만 남았죠. 한웨이 싱은 당시 37살로 나이나 외모 특징 모두 피해자들이 언급했던 용의자 몽타주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바로 한웨이 싱, 너 경찰서로 와라 불렀죠. 그렇게 신문을 하는데 뭐 딱히 의심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놈이 범인이라는 증거가 없어. 그렇게 사건 수사는 다시 교착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가만히만 있을 수 없잖아요. 의심은 가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 경찰은 9월 20일 한웨이 싱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한웨이 싱 전혀 당황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범하게
자기 옷장을 열어 보여주면서 봐보세요, 뒤져보세요.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이에 경찰은 규정에 따라 한웨이싱의 집안 구석구석을 꼼꼼히 수색해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단서가 안 나와. 그렇게 모두가 또다시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서려던 그 순간 한 경찰관의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저 책 해부학 책 아닌가? 한 권의 해부학 및 조직 배아학이라는 책이 경찰관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이때 경찰은요, 여기서 바로 책에 대해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마음속으로 의심을 품고 그냥 티 안 내고 돌아갑니다. 다만 나오자마자 경찰은 한웨이싱 몰래 이웃들을 찾아가 하나를 물어봐요. 한웨이싱 원래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칼 다루는 솜씨가 심상치 않던데. 이런 식으로 막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 주민들 아유, 칼 잘 다루지. 예전에 자기 형 따라서 도축기술 배웠잖아. 그러니 고기를 얼마나 잘 자르고 뼈 발라내는 솜씨가 말해 뭐해. 게다가 그는 결혼해 아내가 있었는데 그 부인이 부인과 질환을 앓고 있어 두 사람 오랫동안 별거 중이었습니다. 이상한 단서들이 눈덩이처럼 점점 부풀어지면서 한웨이싱에 대한 의심은 다시 한번 커지게 됩니다. 이에 경찰 이틀 후에 한웨이싱 너 경찰서로 와라 다시 부릅니다. 그렇게 취조를 시작하는데 이때 한웨이싱 맞다 내가 양모 핸드폰 훔쳤다 시원하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샤튼진? 누군지도 모른다. 내가 그 사람을 왜 죽이냐? 억울하다 호소합니다. 핸드폰 훔친 건 맞는데 살인은 안 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은 우선 절도죄로 그를 구금할 수밖에 없었죠. 이 외에 새로운 유력한 증거나 단서가 더 나오지 않으면서 사건 수사는 다시 한번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와,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조사를 시작해야 하나. 계속 가만히만 있을 순 없는 상황. 이에 경찰은 9월 27일 전과가 있는 용의자들을 다시 한번 철저히 조사하는 것 플러스 사건 인근 마을을 조용히 은밀하게 탐문 수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수사 방법은요 아주 베리 굿이었어요. 실마리가 나옵니다. 알고 보니까 한웨이싱의 집 가문이 해당 마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현지에서 소문난 깡패 집안인 거예요. 저 집안 건드리면 골치 아파. 깡패라서 막 보복하고. 이러니까 경찰들이 맨 처음 탐문 수사했을 때 마을 사람들 속 시원하게 모든 걸 얘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괜히 말 잘못했다가 저 집 깡패 집안인데 보복당하면 어떡해. 그러고도 남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웃들이 사실대로 정확하게 말을 못해줬던 거예요. 실제 예를 들면 한웨이싱은 옛날부터 그놈의 손가락을 잘라야 돼. 몇 번이나 마을 주민들의 양숙이나 물품들을 훔쳐가고요. 남의 집에 불을 지른 적까지 있었습니다. 앞서 그랬잖아요. 양모와 한웨이싱 둘이 사귀었었다고. 둘이 갈등이 생기면서 헤어졌어요. 헤어진 후에 이놈이 양모를 모욕하는 편지를 써가지고 양모의 부모님 집에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보복성 행동들로 인해 경찰은 한웨이싱의 심리에 문제가 있으며 강한 보복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조사가 심화되면서 경찰은 또 하나 중요한 정보를 입수해요. 2006년 여름 어느 날 밤에 자정 무렵 문제의 학교 근처를 서성거리는 한웨이싱을 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건 당시 한웨이싱 학교 근처를 서성거리는데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얼굴이 잘 안 보이게끔 그러고 학교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모습이었다고. 또한 한웨이싱과 함께 수감된 동료 죄수들도 경찰에 제보했는데 한웨이싱 감옥에 있는 내내 우울해 죽을라 그래. 그러면서 계속하는 소리가 무언가에 미련이 남아있다고. 그리고 밤에 잘 때마다 그렇게 죽은 시신이 보인다고. 매일같이 괴로워하고 불안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놈은 발 뻗고 못 자죠. 발 뻗고 자면 그게 사람 새끼입니까? 개 돼지 새끼지. 격한 발언 죄송합니다. 더 이상한 건 이놈 자기 아내한테 경찰이 널 찾아와서 나에 대해 뭘 물어보면 내가 예전에 말한 거 기억하지? 그대로만 대답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일련의 이상한 행동들은 경찰로 하여금 그에 대한 의심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한웨이싱에 대한 조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결정. 집중 조사하다 보니 단서들이 우르르 나오네.
그 증거들로 한의싱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지가 뭐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2007년 10월 18일. 죄송합니다. 자신의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의 자백과 함께 거의 10년에 걸친 악행의 진실이 드러나는데 아주 충격적입니다. 알고 보니 샤텐진 사건이 발생한 당일 한웨이싱은 미리 몽둥이, 칼, 그리고 밧줄을 준비해 얼굴을 가린 채 샤텐진이 자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먼저 몽둥이로 샤텐진을 기절시킨 뒤 옥수수 밭으로 끌고 가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한웨이싱의 자백과 지목에 따라 경찰은 그가 범행에 사용한 칼, 몽둥이, 밧줄을 찾아냈고 한 우물에서 샤텐진이 잃어버린 생식기도 건져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식기를 왜 자르냐고 이 변태 새끼야. 한웨이싱 왈. 생식기를 자른 이유? 남자를 죽인 이유? 와 기가 차요. 제가 젊은 남자에게 좀 특별한 성적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남자만 보면 그의 생식기를 보고 싶고 보면 흥분되고 가지고 싶고 만지고 싶고 내가 소유하고 싶어지는 샤텐진을 보는 그 순간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모든 욕망이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샤텐진과 한웨이싱 처음 보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한웨이싱이 샤텐진을 처음 보자마자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샤텐진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웨이싱 입장에서는 굉장한 충격이었던 겁니다. 원래부터 뒤틀려 있던 그의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남긴 거예요. 넌 내 건데 난 너의 모든 걸 보고 싶고 가지고 싶은데 그런데 감히 네가 날 거부해? 여기서 보복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샤텐진의 집을 찾아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인 겁니다. 하지만 이놈, 이게 첫 범행이 아니었어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10여 년 동안 한웨이싱은 연이어 12명의 남성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그들의 생식기를 절단했습니다. 그 절단한 생식기들이요,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거 집에서 소금에 절여가지고 모으기도 하고요. 나름 집에서 막 모아가지고 가지고 놀았대요.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게 기분이 좋아져. 한웨이싱이 경찰에 체포가 되면서 그가 양모라는 남자와 사귀었었다는 게 드러나면서 한웨이싱이 동성애자라는 게 확인되면서 또 한 명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웨이싱의 아내. 그녀는요 수년간 이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몇 번 좀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 느낀 적은 있었지만 내 남편이 동성애일 거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이 밝혀진 지금에서야 생각해보니 이해할 수 없었던 남편의 행동들이 어느 정도 짜맞춰지는 느낌이랄까요? 평소 한웨이싱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았어요. 여자들과 서스름 없이 대화하고 웃고 이런 모습의 아내는 늘 화가 치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뭐 보통 남자들도 많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상하다 생각됐던 결정적인 사건은 한 번은 아내가 친척집에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갔다가 지갑을 두고 나온 거예요. 아 맞다. 급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립스틱을 바르고 있네? 남편 한웨이싱도 갑자기 들어온 아내를 보고 립스틱 몰래 바르다가 놀란 거예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게... 이때 한웨이싱은 되게 난감해하면서 얼버무렸고 아내 또한 내심 당황스러워서 그냥 넘어갔었다고. 이런 것들이 둘 사이의 갈등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돼 자주 다투다 못해 몸싸움으로까지 번진 적도 많았다는 거예요. 부부 생활에서도 한웨이싱의 태도는 역시 이상했는데 그는 아내와 오랫동안 갑방을 썼습니다. 가끔 부부 관계를 가질 때도 전체적으로 열정이 없어. 어떻게 어찌저찌 했어요. 부부 관계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곤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좀 불쾌하고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때도 그냥 남자가 매너가 없다 이런 정도로 생각했지 내 남편이 동성애일 거라곤 한 번도 생각도 못했다고. 오히려 모든 걸 알게 된 후에 아내는요 되게 마음 아파했다고 해요.
내가 남편의 이상함을 빨리 눈치채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심리치료를 했다면 이런 살인까지 이어지는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동성애를 치료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살인으로 치닫을 정도면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치료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 거예요. 한웨이 싱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학교를 중퇴했어요. 그리고 의학 서적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가 할아버지가 한의사였대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의료 서적을 접하게 됐던 거죠. 어릴 적 그는 각종 의료 서적을 정독했었다고 하고요. 한약 처방도 어느 정도 외우기까지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가 부인과 질환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자기가 한의학으로 치료를 해주곤 했었다고. 한웨이싱의 친구들 말에 따르면 한웨이싱은 평소에 걸음걸이가 매우 특이하고 말소리도 부드럽고 말톤이나 억양이 약간 여자를 흉내내는 것처럼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홍석천님의 말투 같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일부 친구들은요, 어릴 때 한웨이싱이 의학 서적에 집중하고 외우고 했던 이유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느꼈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과 다름을. 그래서 어린 마음에 자신이 병에 걸린 줄 알고 의학 서적에서 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추측도 했습니다. 상상이나 했을까요? 어릴 적 즐겨 읽던 이 의학 서적이 자신의 살인에 이용될 줄. 의학 서적에 사람 신체 구조에 대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식기를 깔끔하게 딱 도려낼 수 있었던 거예요. 10대 시절 한웨이싱이 극단에서 전통 연기를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이 기억이, 그 사건이 그에게 엄청난 뒤틀린 심적 변화를 준 것 같다 추정합니다. 만약 그때 그가 제대로 된 심리적 상담과 도움을 받았다면 이런 변태적인 집착 안 생기지 않았을까? 범죄로 들어서지 않지 않았을까? 아니, 소중이를 잘라내고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소금에 절여 보관하고 만지고 가지고 놀고, 이건 또라이잖아요. 제대로 된 심리 상태가 아니죠. 2009년 9월 17일 한웨이싱은 고의 살인죄, 시신모욕죄 등 여러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시에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가슴 아픈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놈이 건든 피해자들이 다 죽은 건 아니었어요. 성폭행만 당하고 살아남은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모두 남성들. 그랬다 보니 더더욱 피해를 당한 남성들이 수치심과 부끄러움, 범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못한 거예요. 이런 침묵이 오히려 이 미친놈을 더 대담하게 범행하도록, 이놈이 매번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참, 세상에는 이해 안 되는 다양한 미친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미친놈들이 미친 짓을 하면서 제대로 살던 사람을 또 미치게 만들고, 모두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2021년 10월 20일 저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핸더슨 카운티 교회에서 아주 젊은 커플이 숲속 오두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각각 18살의 레이첼과 그녀의 20살 약혼자 크리스였는데, 오늘 방문한 집 역시 두 사람의 오랜 친구이자 커플인 제이크와 그의 약혼녀 오텀의 집이었어요. 이들은 가까이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잠깐 인사를 나눈 뒤 자연스럽게 두 그룹으로 갈라졌어요. 2명의 여성은 침실에서 이것저것 다양한 수다를, 2명의 남성들은 최근 즐기고 있는 게임 그리고 스포츠 관련 뉴스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다 이 두 남자는 최근 이 지역에서 큰 화제가 된 하나의 뉴스 이야기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뉴스란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해당 오두막 근처 지역에서 흑표범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거였는데, 이들이 흑표범을 봤다는 그곳에 딱 갔더니 표범의 발자국이나 털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 건지 그냥 하나의 헛소문인 건지 이런 의견이 분분한 뉴스였어요. 하지만 경찰은 혹시나 모르는 거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경계를 늦추지 말고 웬만하면 밖에는 외출을 삼가라고 당부했습니다. 경찰들이 이런 소문에 약간 민감했던 이유는요,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발견됐다는 흑표범이 원래는 갈색 표범인데 이게 유전자 변이로 인해 검은색이 된 개체였어요. 문제는 이런 유전자 변이로 태어나게 된 검은색 흑표범, 일반 표범들보다 더 공격성이 세고 높다는 겁니다.
거기다 흑표범, 검은색이다 보니 저녁에는 잘 보이지도 않아. 그래서 만일을 대비해 경찰이 주민들한테 경고를 내린 거예요. 이때 크리스는요, 제이크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나도 며칠 전에 저녁에 개 산책시키다가 숲속에서 이상한 검은 그림자가 지나가는 걸 본 적 있잖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검은 그림자 흑표범이었던 것 같아. 사람이라기엔 너무 빨랐거든. 이 말에 제이크 역시 맞장구를 쳐요. 야, 너도 그랬어? 나도 얼마 전에 잠깐 뭐 사러 나왔다가 근처 숲에서 어떤 동물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낮고 거친 울음소리 들었다니까. 제이크와 크리스가 한창 이런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크리스의 짝꿍인 레이첼이 다가오더니 뜬금없이 크리스한테 집에 가서 핸드폰 충전기를 하나 가져다 달라고. 알고 보니까 크리스와 제이크가 막 표범 얘기를 나눌 때 레이첼과 오텀 두 여자는 침대에서 염색약 얘기를 막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레이첼이 오텀, 어제 내가 염색 기가 막히게 하는 쇼츠를 봐가지고 보여주려고 저장해놨는데 기다려봐. 내가 앨범 어디에 있을 텐데. 레이첼이 핸드폰을 꺼내 막 영상을 찾는데 배터리가 없네. 그러니까 여느 여자들처럼 자기 남자친구 만능 슈퍼맨 크리스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이런 여자친구의 부탁 바로 오케이, 뭐가 어려운 거라고 다녀올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왜? 방금 전까지 표범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밤에 웬만하면 나가지 말아라. 당시 엄청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가 자기도 모르게 멈칫한 거예요. 그런데 레이첼이 이래도 안 가지고 와줄 거야? 애교 플러스 사랑스럽게 쳐다보니 마음이 약해져. 이때 그는 무의식적으로 허리에 항상 차고 다니는 호신용 권총을 만지작거렸고 곧 용기가 조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케이, 다녀올게. 충전기만 가져오면 돼?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일어나 나갈 준비를 했어요. 이 모습에 제이크, 여기서 남자 자기 혼자 남아 뭐 할 거예요? 우리 친구 아이가 같이 가자 친구야. 밤에 혼자 가면 위험해. 같이 가겠다고. 그렇게 둘 호신용 총을 각각 하나씩 들고 밖으로 나옵니다. 아마도 방금까지 나눈 대화가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큰 압박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익숙하게 걷던 10여 분의 거리도 오늘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되게 긴장된 정신상태 때문에 이 건장한 두 남자는요,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두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주머니 쥐를 보고 놀래가지고 총을 뽑아 쏠 뻔했어요. 다행히도 크리스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두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와... 둘이 서로 이 상황에 어이가 없어가지고 막 웃었대요. 솔직히 표범을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레이첼의 충전기를 챙긴 후 이 두 남자는 다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이때쯤 이 두 남자의 마음은요, 한결 가벼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람이 싹 지나가는데 오싹해. 그리고 동시에 주위가 조용해집니다. 이게 사람 촉이 있잖아요. 뭔가 곧 나타날 것 같은, 우리 둘뿐만이 아닌 이곳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은 찜찜하고 무서운 기분. 두 남자가 약간 긴장해 있는 상황에서 탁, 앞쪽 가까운 덤불 속에서 나뭇가지 하나가 탁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소리에 두 남자는 즉시 걸음을 멈추고 경계태세에 들어갔어요. 야, 방금 무슨 소리야? 너 들었어? 뭐지? 다람쥐인가? 하지만 작은 동물이라고 하기엔, 여러분, 다람쥐가 툭 소리가 날 정도로 굵은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수 있을까요? 나뭇가지를 눌러 부러뜨릴 정도면 작은 동물이 아닌 상당한 체중을 가진 동물일 가능성이 크죠. 설마 진짜 흑표범?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그때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덤불이 막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흑표범이 맞는 것 같아. 이 새끼 이거 지금 우리 사냥하려고 당장이라도 이쪽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데? 극도로 긴장 상태가 된 크리스와 제이크, 본능적으로 바로 권총을 꺼내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서 팡팡팡! 탄창이 모두 비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역시나 흑표범이었어. 아닌가?
흑표범이라기엔 울부짖는 소리가 끝으로 갈수록 약간 사람 소리 같아. 그 순간 알게 된 겁니다. 이거 사람 소리 아니야. 놀래서 소리가 나는 곳으로 이 두 남자가 막 달려갔어요. 봤더니 흑표범은 개뿔, 크리스의 약혼녀 레이첼이 온몸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오텀이 놀래가지고 무릎 꿇고 공포에 질려 막 울부짖고 있어.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알고 보니까 크리스와 제이크가 충전기를 가지러 집을 나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집에 남아있던 레이첼과 오텀이 조금 심심함을 느낀 거예요. 야, 우리 심심한데 두 남자 지금 충전기 가지러 갔잖아. 날도 어두워 으스스하겠다. 이 두 남자 좀 놀려주고 올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에 그녀들은 상한 달걀 몇 개를 챙겨 몸에 지니고 몰래 큰 길가에 덤불 속에 숨어 크리스와 제이크가 오길 기다렸어요. 여기서 문제는요. 앞서 그랬잖아요. 두 남자 두 여자가 각각 나눠져서 수다를 떨었다고. 그러니까 이 두 여자는요. 제이크와 크리스가 표범 얘기를 나눴고 뭐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두 남성이 지금 야생동물을 만날까봐 극도로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 상태에서 두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마냥 두 남자 골려줄 생각에 신나가지고 덤불 속에 웅크리고 있던 레이첼이 자기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는다고 살짝 움직이다가 나뭇가지를 실수로 밟은 거예요. 그러면서 탁 소리가 났던 겁니다. 이 소리에 두 남자는 깜짝 놀래가지고 걸음을 멈췄죠. 이때까지만 해도 이 두 여자는요 재밌었어요. 야 오텀, 저 두 남자 봐봐. 얼굴 하얗게 질려가지고 완전 쫄았어. 이 두 여자는요 이 상황이 너무 웃겨가지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웃으면 안 되잖아요. 들키니까. 그래서 그들은 급히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하지만 때때로 막아도 막을 수 없는 소리들이 있죠. 입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나는 방귀랄까요? 이 타이밍에 오텀이 푸쉬 이런 방귀 아시죠? 뿡 이게 아니라 푸쉬 바람 빠지는 방귀를. 그러니까 이 상황에 레이첼 더 터진 거예요. 와, 웃음을 못 참겠어. 그렇게 막 웃겨 죽겠는데 웃음 참겠다고 막 난리치다가 몸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옆에 나뭇가지를 또 건드린 겁니다. 이 모습을 밖에서 보고 있던 두 남자는 뭔가 나뭇가지 부서지는 소리가 탁 나더니 풀들이 막 움직여. 저기 흑표범이 있나봐. 우리 쪽으로 사냥하러 달라들 것 같아. 빵빵. 아니, 누가 이런 상황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을 때 레이첼 그녀는 안타깝게도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사건 이후 현지 검사는 크리스와 제이크 모두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총을 쏜 이유와 장소 역시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래서 레이첼의 죽음은 순전히 사고로 판단, 아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이 사건은 정말 피해자에겐 죄송한 말이지만 개죽음 아닙니까? 한 여자의 목숨이 그냥 이렇게 허망하게 간다고? 그리고 살아있는 이 세 사람의 트라우마는 또 어쩔 거예요? 최악의 안타까운 사건, 아니 사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댓글과 좋아요는 제가 준비하는데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공감되는 댓글은 제가 꼭 상단에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